최근 SNS에서는 이런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은 과대평가되었다 라는 문구입니다. 440만 팔로워를 보유한 미국의 한 틱톡커는 아이들은 과대평가되었다 라는 제목을 단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Why is there so much societal pressure on women having children? Like, what's so great about babies? They can't even work. Why would I want a broke bitch living in my house? 진짜 막무가내 때를 쓰잖아. 눈물 하나 안 흘리면서 찡얼거리기만 해. 미안한데 난 내 집 어질러 놓을 아이를 위해 굳이 내 몸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 그들은 귀엽고 즐겁게 해주고 아무 이유 없이 날 사랑해주잖아. 강아지도 그럼. 전 두 아이를 뒀습니다. 그중 한 명은 잊지도 않은 귀신이 무섭다며 새벽 4시에 절 깨워서 겨울왕국이 보고 싶다고 졸라요. 아이들은 과대평가가 된 것이 맞습니다. 아이들은 겉보기에 인형같이 예쁘고 귀엽지만 단지 귀엽다는 이유로 내가 키우기에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된다는 뜻이죠. 또한 사회에서 주는 아이를 갖는 것은 최고의 행복, 자식은 부모가 살아가는 이유 라는 인식에 대한 반발감을 드러내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과대평가되었다 라는 문구처럼 현재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출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2023년 미국과 한국은 역사상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미국의 출산율은 1.6%로 약 36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360만 명의 숫자가 많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2023년은 미국이 낙태를 금지한 연도였습니다. 분석해보자면 낙태를 허용한 주보다 낙태를 금지한 주의 출산율이 평균 2.3% 높았으며 예상보다 약 3만 2천 명의 아이가 더 태어났다고 합니다. 미국의 출산 평균 연령 또한 점차 늦어지고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이 10세에서 44세까지임을 계산한 데이터를 분석해보자면 30에서 34세의 여성이 전체 연령 중 2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달리 출산 정년기인 25에서 29세와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소득을 기준으로 출산율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놀라운 건 소득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2019년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자면 전 재산 $10,000 이하인 가구의 출산율은 전체의 11.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고 $200,000 이상의 가구는 8.36%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출산율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3년 한국의 출산율은 0.72%로 약 2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산모의 평균 연령은 33.6세로 30에서 34세의 산모의 비율이 전체의 46.1%입니다. 미국과 달리 25에서 29세의 비율과 확연히 차이가 나며 심지어는 35에서 39세의 출산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별 출산 비율을 분석해보자면 한국은 미국과 달리 소득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출산율은 놀라운 속도로 하락했고 고소득층의 출산 비율은 전체 출산율을 절반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대체 출산율은 동일하게 2.1%라고 합니다. 현재 출산율이 1.6%, 0.72%임을 감안하면 현재 사회가 얼마나 기울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2023년 미국과 한국은 역사상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였고 출산 평균 연령도 점차 늦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득이 낮을수록 한국은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대체 출산율은 2.1%로 미국과 한국의 사회 분위기는 아이를 낳지 않을 것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 전문가들의 분석부터 해외 커뮤니티 및 뉴스 댓글들을 기반으로 3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3위는 금전적인 이유였습니다. 이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돈이 없으니 아이를 안 낳는다. 돈이 있어도 아이를 키우기는 부족하다로 나뉘는데요. 유전자녀, 무전무자녀라는 말이 나올 만큼 돈이 없으면 아이를 안 낳는다 라는 인식은 요 근래 아주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의 소득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출산율은 저조하고 고소득층은 전체 출산율을 절반 이상을 기록할 정도였죠. 한 미국 네티즌은 나라는 부유하지만 나는 가난하다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부유한 나라와는 달리 당장은 내가 돈이 없는데 아이를 가질 생각조차 하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또한 돈을 열심히 벌어도 돈을 번 만큼 생활 수준과 사교육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올라가는 원인도 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역시 소득과 양육비는 서로 비례하거나 양육비가 소득을 초과하는 경향이 있어 출산을 꺼려하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비교 문화 때문에 개근거지라는 신조어가 생겼다는 소식이 큰 화제가 됐었죠.
있었죠. 작년 3월 보그에서는 아이는 하나의 럭셔리 아이템인가? 라는 글을 발행하였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아이들은 경제적 자산에서 경제적 책임으로 변했다. 어린이집 비용이 월급을 능가하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중산층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중산층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문구가 제게 크게 와닿았는데요. 나라 경제력과 인구수의 기틀을 잡아주는 중산층이 금전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인 것이죠. 다음은 젠더 갈등입니다. 즉 여성들의 가치관이 변화했다 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임금 격차, 남성들은 낮은 육아 참여도, 경력 단절과 같은 사회적인 불평등함을 겪게 되면서 결혼과 출산보다는 자신의 인생에 가치를 두게 되면서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임금 격차의 경우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임금 격차가 28년째 가장 큰 나라입니다. 2022년의 자료를 보면 남녀 간의 임금 격차는 31.2%로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의 2.6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회원국 중 유일하게 30%를 넘는 국가라고 합니다. 같은 연차, 같은 환경, 같은 성과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승진을 제외시키는 사례들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여성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가장 크고 이는 회원국의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성들은 교육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의 평등함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 집안일과 육아는 여전히 여성들의 몫이며 여성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져 일을 그만두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다. 또한 한국 남성들은 낮은 육아 참여도 및 여성들의 경력 단절의 원인도 있습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따르자면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여성의 육아 참여율은 3.7시간, 남성은 1.2시간으로 약 3배가 넘는 수치였으며 맞벌이 가정에서도 여성은 1.4시간, 남성은 0.7시간, 약 2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경력 단절의 경우 2023년 통계청의 기혼 여성 고용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의 기혼 여성 중 5명 중 1명은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한국의 여성들은 여전히 경력을 갖는 것과 가정을 갖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점점 그들은 경력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결정을 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자녀의 생애 첫 8년 동안 1년의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나 2022년에는 여성들은 육아 휴직을 70%를, 남성들은 오직 7%만이 사용하였다. 한국은 남성 가사, 육아 기여도는 조사 대상 중 셋째로 낮고 출산율은 꼴찌였다. 연구팀은 남성이 육아를 거의 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둘째 아이를 낳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분석했다. 첫째를 낳고 독방 육아를 겪은 여성일수록 둘째를 가지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사회에서의 여성들에 대한 차별 대우는 성범죄 이슈 및 잘못된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하나의 갈등과 혐오로 퍼졌고 저출산만큼이나 중요한 사회 이슈인 젠더 갈등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성별을 증오하고 혐오함으로써 아이를 낳지 않을 것에 이어 애초에 결혼부터 하지 않겠다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한국의 결혼 통계 자료를 보면 6.3%에서 3.7%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젠더 갈등의 원인은 금전적인 이유보다 출산율에 훨씬 더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1위는 바로 그냥이었습니다. 그냥이라는 것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다 였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학업과 취업 등 여러 가지 좌절을 겪게 되면서 안정되지 않은 환경과 정신건강 문제 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인 것이죠. 또한 자신의 부모를 바라보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은 마냥 행복한 일이 아니다 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고 자신이 겪은 괴로운 일들을 되물려주고 싶지 않은 이유 또한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사는 것보다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자신의 인생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이죠.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의 제약이 많아지기 때문에 청년들은 아이를 낳는 것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금전적인 이유, 젠더 갈등 등 명확한 이유 없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를 갖지 않은 이유는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냥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초반에 언급된 아이들은 과대평가되었다 라는 문구처럼 아이를 낳는 것은 인생 최대의 행복, 자식은 부모가 사랑하는 이유 라는 고정관념의 청년들은 반발감을 가진 것이죠. 최근 기내에서 갓난아이와 함께 비행기를 탔을 당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큰 화제가 됐었죠.
she kind of looked like she was used to it. He was climbing all over the chairs. He was just screaming, would not let up. He was running up and down the aisles. There was nothing she could do. 또한 노키즈존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듯이 아이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사회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무언가를 보고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별로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듯이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과 아이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고 부모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 인생을 살고 싶고 아이들은 과대평가되었다와 같은 인식 변화는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제는 결혼과 출산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비슷한 듯 다른 미국과 한국의 저출산 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확실한 것은 양국의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는 점인데요. 미국과 한국의 정부는 모두 저출산에 대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들은 입체적이라기보단 표면적이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또한 선진국일수록 개인주의 사상이 커져 공동체 형성거려하는 경향이 있지만 선진국 지위를 공인받은 지 얼마 안 된 한국이 벌써부터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암담하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의 경우 역사상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의 청년들의 사상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출산율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자살률도 높으며 그저 사상이 변화했다기보다는 현재 청년들의 고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의 저출산 현황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Another casualty.